우리 인류가 우주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욱 커지는 의문 중 하나는 우리는 정말로 혼자인가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 광활한 우주에 지적인 생명체가 있는 곳이 단지 지구라는 행성 하나뿐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문들은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우주 탐사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우리 은하계 내에서 우리 인류와 통신하여 소통이 가능하거나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무선 신호를 만들 수 있는 지적 생명체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바뀌어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엄청나게 발전된 통신 및 관측 기술로도 우주에서 겨우 우리 은하계 내에서 발신되는 무선 신호 정도만 탐지 가능할 뿐, 우리 은하계를 벗어난 외부 은하계의 더 먼 거리에 있는 항성계 내에서 나오는 통신 신호는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우리 인류의 우주 탐사 성과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현대에 들어서면서 발전된 기술들을 적용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1959년에 들어서면서 코코니와 모리슨이 외계 문명과의 직접적인 무선 통신을 위해서는 우리 태양과 같은 유사한 인근 별을 탐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 주장이 당시의 기술력으로도 불가능한 주장이 아니었기에 이를 시발점으로 외계 항성 탐색에 필요한 천체 망원경 설치와 이를 이용한 관측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다른 관점에서의 좀 더 능동적인 탐사에 대한 주장이 나오게 되는데, 1960년 5월에는 브레이스웰이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명은 그 당시에 관측 가능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런 지적 생명체를 찾아 통신하기 위해서는 지구 밖으로 우주 탐사선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같은 해인 1960년 6월 프리먼 다이슨은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그의 논문에서 외계 문명에 대한 다른 관점을 주장하며 그들을 찾는 다른 방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은 그들 자신의 문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 자신의 행성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필연적으로 넘어서야 되는데, 이를 위해 그 문명은 다른 행성들을 분해하여 그들 행성의 모항성 주위에 2m에서 3m 두께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신들의 항성계 전체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을 거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또 이런 문명의 모항성의 모든 복사선은 구조물이 흡수하여 천체 관측 시 별의 표면 온도가 200에서 300켈빈 즉 영하 73도에서 영상 27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차갑고 어두우며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어 외계 문명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항성계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그런 항성을 탐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후에 이런 구조물은 다이슨 구체라 불리며 우주 문명의 단계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이 되자 천문학자이며 천체 물리학자인 프랭크 드레이크가 그 유명한 우리 인류와 소통 가능한 외계 지적 문명이 몇 개나 존재하는지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정식은 오늘날에도 우리 은하계 내에서 외계 지적 문명의 수를 추론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쓰이지만, 방정식의 여러 변수가 실제로 외계 지적 문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항목들로 되어 있어 실제로 2012년 천문학자들은 이 방정식의 해를 0.08로 계산하였으나, 같은 해 또 다른 천문학자들은 3000까지 심지어는 5000까지도 값을 계산하여 근본적으로 하나의 해를 갖지 못하는 방정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레이크 방정식은 현대에 와서는 최신 물리학적 데이터들이 추가되게 되는데,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의 별들 중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 생명 진화에 필요한 시간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존재하였다는 가정이 추가되어 우리 은하계 내에서 외계 지적 생명체의 수를 계산하는 드레이크 방정식의 현대 버전인 천체 생물학적 코페르니쿠스 원리 또는 천체 생물학적 코페르니칸 한계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현대 버전의 방정식에서는 우리 은하계 내 생명 거주 가능 행성들은 지구에서의 생명의 발생과 진화의 과정을 유사한 패턴으로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가정을 하고, 지적인 생명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은하계 내 모든 행성들 중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야 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은하계 내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들이 지구와 동일한 환경일 거라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후 비교적 최근인 2020년 영국의 노팅엄대 천체 물리학 교수 크리스토퍼 콘셀리체는 이 새로운 천체 생물학적 코페르니칸 이론을 적용하여 지구에서의 생명 진화의 시간을 유추해 보았을 때 지구와 유사한 다른 행성에서의 지적 생명체는 우리 은하계 내만 해도 적어도 수십 개는 지적 문명으로 발전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이 연구는 영국의 천체 물리학 저널에 발표되었으며 다른 행성에서도 지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적 생명체가 진화한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우리 은하계 내에서 지적 외계 문명의 수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은하계 내에서는 우리와 통신이 가능한 약 30가지 이상의 외계 지적 문명 즉 세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에 적용된 천체 생물학적 코페르니칸 이론은 천체 생물학적 코페르니칸 한계로 불리며 현대의 천체 물리학 데이터들을 적용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많은 천문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연구 논문의 제일저자인 톰 웨스트비는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모든 행성에서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는 시간을 약 50억 년 전후로 보고 45억 년 후부터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문명이 형성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지구의 경우와 유사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의 모항성의 조건을 더해보면 그들의 모항성도 우리 태양과 비슷한 수준의 나이와 금속 함량을 가진 항성이어야 하므로 현재 우리 은하계 내에서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추정하는 50억 년보다 오래된 모든 별을 파악해보면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최대 숫자를 추정할 수 있으며 만약 그 행성의 나이와 비슷한 기간 동안 행성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지적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었겠지만 은하 내 항성의 탄생 속도와 우주 진화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항성의 소멸 시기와 생명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원인 중 비교적 계산이 가능한 초신성의 발생 빈도 등을 적용하여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최소 개수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톰 웨스트비는 구체적으로 우리 은하계 내에는 약 36개의 문명이 존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신 천체 물리학 정보를 적용하여 우리 은하계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적 문명의 수를 추정하는 천체 생물학적 코페르니칸 한계는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행성인 지구의 상황을 기준으로 먼 거리의 외계 행성과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지적 생명체가 진보된 문명을 이루기 위해 약한 조건과 비교적 범위가 좁은 강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나이는 보통 행성의 나이가 40억 년에서 60억 년 사이로 그 기간을 20억 년 정도로 보며 좀 더 좁은 범위의 기간은 45억 년에서 55억 년 사이로 그 기간을 10억 년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서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발달한 기간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 은하계 전체를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한 기간입니다. 그 다음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의 모항성이 우리 은하계 내에서 생성되는 시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은하 내에서 항성이 형성되는 정확한 속도를 알지 못하므로 현재 우리 은하에 포함된 별의 숫자와 은하의 크기를 바탕으로 천체가 내는 빛의 적색 이동 편의를 이용하여 먼 광원에서 빛이 방출된 시간부터 현재 그 빛이 관측되는 시간까지의 간격과 시간에 따라 얼마만큼의 개수로 관측되는지 계산하여 이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성되는 항성의 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관측에 의하면 우리 은하는 약 1000년 전에 이미 별의 생성이 최고 절정에 달했었으며 은하 내 생명체의 절정기는 약 500년 전으로 항성의 빛이 적색 편의 Z는 0.51대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외계 지적 문명의 수명이 1000년 정도라고 하고 이를 우리 은하계 평균으로 적용하게 되면 지구의 문명은 시작부터 500년까지 진화의 절정을 이루었으며 501년부터 1000년까지 현재의 문명기라 추정할 수 있으며 현재는 문명의 수명인 1000년의 후반부인 문명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계 내의 별의 탄생이 절정에서 500년이 지났다는 증거로는 지구의 모항성인 우리 태양의 높은 금속 함유량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 은하계 내에서 항성 발생의 절정기 전에 생성된 항성들은 우리 태양과 같은 금속 함유량을 갖지 못하지만, 항성 발생 절정기 이전에 생성된 별들이 시간이 지나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무거운 원소들을 대량 방출하게 되고, 그 시점에 형성된 우리 태양이 그 원소들을 흡수하여 지금과 같은 질량과 높은 금속 함유량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모항성의 질량 또한 생명체 발생에 중요한 한 요소가 되며, 대다수의 생명체에 필요한 빛은 별의 수소 핵융합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항성의 최소 질량은 현재 태양 질량의 8%로 보고 있으며, 수소 핵융합이 끝나는 시간을 약 100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우리 은하에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성계는 약 50억 년 이상의 태양 질량의 8%에서 50% 정도의 저질량 적색외성 주변으로, 이런 별들은 우리 은하계의 약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칸 한계의 또 다른 조건은 지적 생명체가 진보된 문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지구와 같은 금속 행성이 필요하며, 그런 행성의 생명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항성이 우리 태양과 같은 높은 금속 함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관측을 통해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관측 결과처럼 모든 항성계를 합쳐보았을 때도 별당 평균 0.27개에서 0.29개의 행성이 관측되었으며, 이렇게 관측된 행성들 중 평균 0.08에서 0.1개가 지구형 행성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또 4년간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관측 데이터 중 우리 은하계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광형 M형 항성만 별도로 모아놓고 보아도 0.33에서 0.09개의 행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며, 분광형 F, G, K의 모든 항성계에서 생명체가 존재 가능한 지역 내에서 지구와 같은 유사지구가 형성될 비율은 생명체 존재 가능 지역의 행성 전체에서 0.2%에서 0.38%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페르니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어떤 행성에 지적 생명체가 통신 기술을 가진 문명으로 발전하는데, 지구와 유사한 경로를 따랐다면 그 기간은 지구에서 장거리 무선 통신의 출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인 약 100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우리의 태양계 주변의 항성계 관측에서도 접촉이 없었다면 그것은 그 외계 문명의 발전이 아직 부족하거나 그 문명이 종말을 맞이하였을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코페르칸 한계의 기준을 완화한 가장 약한 한계에서는 우리 은하계 내에는 최소 928개의 문명이 통신이 가능하며,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문명이라도 우리 인류가 그들을 감지하는 데는 약 7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반대로 코페르칸 한계의 가장 강한 한계를 적용할 경우 우리 은하계 정도의 크기에서는 30가지 정도의 문명이 존재하고, 은하 내에서 문명 간의 거리는 1만 7천 광년으로 현재의 통신 기술로는 그들의 신호를 감지하거나 통신을 보내 그들과 소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 전파가 이동하는 중 문명의 수명이 닿을 수도 있어 지적 문명이 있다 하더라도 소통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정과 예측에도 천체 물리학의 발전과 우주의 천체 관측에서 얻은 방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류는 지구 바깥의 외계 지적 생명체와의 소통을 준비하고 있으며, 가깝게는 우리 은하계 내의 항성에 대한 현대의 더 새롭고 더 정확한 데이터와 외계 행성의 특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인류는 이제 이 광활한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더 깊은 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적 문명의 공간적 분포와 얼마나 많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가에 대한 한 가지 대답으로 현재 유일한 지적 문명이 존재하는 지구 행성의 존재는 우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해답에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천문학자들은 결국 인류가 외계 문명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문명들의 짧은 수명이 원인일 수도 있어 우리 은하계 전체로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 인류의 문명도 그 수명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